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 움직임을 좀 평가를 했으면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죠.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경우 탄핵 책임 이거 연결을 짓는 어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제주항공 관련 참사가 난 이후에 행정부가 이제 총력을 다해 가지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도 탄핵 소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대응하려고 했었던 국무총리도 지금 공석이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도 자리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공석들 때문에 이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결국 이렇던 수습에 대한 대응 능력을 떨어뜨렸다. 참사를 이렇게 정리하고 대응하는 데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목소리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인 평가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어폐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급하다. 이런 것까지도 그렇게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결국 민주당 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을 어떻게든 깎아내려가지고 자신들의 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거를 만회해보기 위해서 막 갖다 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빨리 안정시키는 방법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돼서 빨리빨리 하세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지금 3차 수습하는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최상목 그 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아가지고 이 사안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 입장에서 좀 아쉬운 목소리, 여권 입장에서 약간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가 대응이 잘 안 되고 있는 건지 어디에 공백 해양부 장관이든 권한 대행이든 뭐가 지금 국무총리든 자리가 빈 것 때문에 물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응이 아쉽다. 이때 행안부 장관이 있었어야 되는데 혹은 이때 지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으니까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어제 기사도 꽤 나왔고 의원실에도 꽤 항의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좀 풍기고 있거든요. 예, 좀 김은지 기자 평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의 어떤 국정에 어떤 공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공백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러니까 내란 혐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빼놓고 모든 것들이 사상 초유라고 하는 그 시발점을 좀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야당이 계속 탄핵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진다면 사실 굉장히 좀 부당한 지적일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참사와 같은 것들을 본인의 정책 주장을 활용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을 경우 유가족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주장 들었을 때 과연 유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부터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보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페북 올렸다가 이제 삭제한 그걸 또 문제 삼던데요. 네, 사실 그것도 적절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올라왔던 페이스북 글인데, 그러니까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수사 보도 자료 일부가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발포 명령을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이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걸 빗대서 국민을 향해 쏴라, 내일을 향해 쏴라라고 하는 영화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윤앤한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올리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적절하지 못하게 그걸 올렸다라고 하면 지적 때문에 급하게 바로 30분 만에 삭제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따지면 당연히 부적절한 글이고요. 그리고 이제 몰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나고 나서 방송사들 속보가 나온 지 30분 이상 된 시점이었고 개인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이제 예약 게시물 같은 것도 아니었을 거거든요. 시간 같은 걸 봐도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삭제를 하고 또 사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행보를 좀 더 평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무한 내려가서 유가족들 만나고 그 앞에서 이제 다 듣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후에 페이스북에 새로 쓴 글의 메시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좀 행동으로서 보여줬으면 그걸로 좀 정치인을 평가받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이 해프닝에 대해서도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간단하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의아한 부분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뭘 회의를 하고 회의의 결과를 뭘 어떻게 한다라는 건가요? 좀 누가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회의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지점에서도 도통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참사에서는 중대본이 꾸려지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있는데 예. 여기가 지금 대응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도 대통령실이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뭘 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렸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하기도 했던 시점입니다. 안 나갔다며요. 예, 심지어 이제 그 원래 이유가 불출석 사유가 국회 운영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근데 것이었었는데요. 국회 운영위는 경찰 출석 때문에 못 나간다고 또 보냈다면서요. 예, 근데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출석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네. 뭐 굳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상황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 비상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지적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보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혹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 정부 대응의 총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보기에도 좀 어려운 지점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말씀처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좀 그럼 뭘 했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수석 회의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 이제 내용들 보게 되면은 약간 이제 표현이 좀 간접적인 표현이 좀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유관 부처에 공유했다. 맞아요. 권한 대행에 보고했다. 권한 대행에 건의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지시하고 뭐 명령하고 하다라는 그런 이 위치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은 그럴 거 뭐하러?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미 지금 컨트롤 타워는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동이 되는 건데 이거를 보좌해서 뭔가를 한다가 확실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 채로 그냥 이런 저런 것들 저희도 했습니다라는 게 뭔가 한편으로는 저희도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거를 그냥 어떤 뭔가 쇼잉을 위해서 한 건지라는 의심도 들고 두 번째로는 뭔가 이번 사태를 좀 정치적으로 악용을 좀 해가지고 은근슬쩍 좀 뭔가 이렇게 자신들이 역할을 좀 뭔가 롤을 가져오려는 거 아닌가 싶은 의심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쟤네가 왜 움직이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고 정진석 실장이 뭔가 소집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정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안심이 드는 게 아니라 뭐야? 쟤네 왜 저래? 왜 갑자기 또 움직여?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의도가 있는지 좀 뭔가 순수하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짚는 것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건 그거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메시지의 핵심은 저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과 함께하는 길은 수사를 받고 탄핵 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거나 혹은 모른 채 하거나 혹은 아예 방해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런 애도의 정치에 손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참사에서 가장 큰 기준은 유가족 그리고 이제 희생자여야 될 텐데요. 그분들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게 좋은 메시지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메시지 자체는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가적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메시지 자체도 일단 너무 늦었다. 주요 해외 대통령 국가수장들이 다 메시지 내고 난 다음에 추모의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뒤늦게 올라온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뭔가 면피용으로 하나 쓰긴 써야겠구나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에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하면은 더 어떤 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거가 나와야 되는데 뭐 서류도 뭐 이러고 안 받아 뭐 출석도 안 해 그래서 하면서 지금 차상초유의 지금 사안이 생기고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되게 한가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본인이 물론 당연히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마음을 전하고 참담한 심정이 그래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최우선적으로 그럴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뭐 하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한 10,000번 정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건데 10,000번 양보를 해서 그러니까 아직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입장을 표명한다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그 국정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그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어떤 이유고. 근데 거기서 지금 참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도의적으로라도 희생자와 유족 더 나아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잖아요.
사과에 사자가 들어가 있나요? 이 글에 없어요. 사고에 사가 들어가 있죠. 사과는 없고. 아 예, 네. 예, 없어요.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행보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재개하는 모양새로서 이걸 활용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탄핵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는 거짓으로 파명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군 사령관들의 진술 같들가 배치되는 게 정말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윤 대통령의 이야기도 결국 본인을 위한, 본인이 살기 위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여기서 잠깐 새길로 한번 빠질게요. 그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 사과를 표명했는데 5일인가 걸렸죠. 그럼 왜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사과에 도대체? 평생 사과를 안 하고 살았나 봐요. 사과할 줄 모르는 게 아닐까요? 물론 검사는 사과를 안 하죠. 예.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아니 왜 이렇게 모르겠는데. 사과에 도대체 인색한 걸까요? 그러니까 그분의 품성이 뭐 그런 거죠. 뭐. 네.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만 하고 자 정치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화요일 국무회의 열리죠 오늘. 네, 오늘 오전이었었는데요. 오후로 밀려서 밀렸어요? 예, 오후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쌍특검법 어차피 공포 시한이 내일까지니까 오늘 국무회에서 그러니까 공포든 거부권 행사든 뭐 결정을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거부권 사용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인 거죠. 물론 예. 고심은 하겠다고 해서 오전에서 오후로 미뤘습니다만 예. 일단 기존까지 이제 정부의 기조도 있었고 뭐 거부권을 쓸 만한 여권의 명분이 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심지어 새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이제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당의 압박도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거부권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죄송한데요. 진행자가 잠깐만 끊고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동시 패션으로 했어요.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세트로. 이게 세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반반 무만이 같은 건데 아니 별로 조합이 안 좋죠.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탄핵에 대해서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동시 사과를 했잖아요.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도 잘못됐다. 그런 겁니까? 라고는 기조를 이 당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사실 계엄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범이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반발을 하기도 하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은 가짜뉴스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의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게 아니라 다른 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계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지에 대한 좀 뭐라고 할까요? 지적들 혹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이런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는데요. 고상한 뭐 언어 유희라는 단어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좀 말장난이 심하다. 근데 사실 어제 인선을 보더라도 그 두 가지가 아주 혼용되어 있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사과의 메시지를 처음 냈다라고 하는데 보통 과거의 보수 정당의 어떤 아주 큰 사회적 사건, 사실 내란에 비유할 수 있는 사건은 저는 없었다고 정말 역대급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다 같이 나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무한 그 지금 이제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메시지로 가름하면서 취임사에 사과를 넣는 표현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강도가 높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설득이 되려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계엄이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평가하기 좀 어려운 지점들이 크죠. 저는 지금 그래서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일성인 거잖아요. 보통 이제 일성에 대한 평가들이 주로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처음으로 사과를 했느니, 뭐 이번 비대위 인선에서도 뭐 도로 친윤당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뭘 했느니, 도로 친윤당이에요. 도로 친윤당인데 사실 색깔 맞추고 구색 맞추려고 이제 김재석, 김용태 같은 사람들 끼워 넣고 이렇게 한 거고, 사과도 그냥 워낙 국민적 여론이 안 좋으니까 우리말도 이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과하고 싶었던 거는 계엄이 아니라 탄핵인 거죠. 만약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 정말로 사과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윤상현, 뭐 이미자, 뭐 이런 의원들이 그 정광훈 집회 가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선을 긋고 해야지. 지금 그 이미자 의원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리고 권영세 의원 자체가 탄핵에 반대한 표를 찍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본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라는 차원에서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진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좋게 평가하기가 어렵죠. 예, 참. 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수학은 못해. 국어는 좀 했는데 읽기 능력 가지고 참 갈수록 이게 난해지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받아들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 거죠. 제 문제 예. 아닌 거죠? 네. 제 문제 보통의 아닌 거죠? 네. 보통의 청자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뭐 과구신 기자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했는데 김은지 기자는 어떠세요? 예,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요새 그런 면에서는 가장 단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도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임명한 건 아니고 이제 밀어두는 상태로 끝내긴 했는데요. 여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적중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면 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글을 쓰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도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박형수 그 국민의 원내 수석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위헌 조항을 삭제를 하고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발언이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간접적 메시지로도 사실 해석할 여지가 있고 두 번째 그럼 실제로 만약에 거부권 행사되면 정말 협상을 할 거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협상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사실상 어제 이야기도 약간 립 서비스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쓴다고 하더라도 곧장 바로 탄핵을 연결하진 않겠다라고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내란 단어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부총리를 지금 바로 탄핵 소추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 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시간을 더 갖고 기다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네. 말은 좀 뭐냐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또 연속으로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오히려 좀 여지가 넓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권을 이번에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오히려 좀 적어진 상황이고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돌아오면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라는 이야기를 물론 이제 박형수 의원이 당직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제 이 얘기를 처음으로 공개적인 어떤 이 시사 라디오 사실 인터뷰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이렇게 또 던진다라고 한다는 게 이게 과연 협상일까라는 좀 물음표가 들기는 하거든요. 하여간 저 인터뷰를 진행했던 제 느낌으로는 갑자기 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발언은 아니고 준비된 발언이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협상을 하겠다고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이제 침대 축구를 할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지금 보수정당에서는 가장 강경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여인영 그리고는 이진수 다른 사람들 이진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순들을 보게 될 경우에 과연 이제 특검이 출범했을 때 실효적이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레드라인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이지 지금 거부권 협상의 시간들을 무언가를 보내려고 하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은지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사실은 최대의 관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 한덕수 당시 대행에게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놓은 바가 있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임명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관련한 보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JTBC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을 당시에 최상목 이제 부총리에게 이제 쪽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쪽지 내용도 이제 비상 이제 회의를 열었을 경우 예비비를 그쪽에 편성하라라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포고령이 얼마나 좀 위법적이고 반헌법적인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추가 증거입니다. 근데 그거 누가 이야기했겠냐라고 하면 사실 최상목 부총리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본인은 이제 자기는
사실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차관한테 줬다고 하긴 했지만 예. 아무튼 네. 이제 아주 그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예민한 사항을 차관보가 결정해서 증거로 제출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최상목 이제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돌아올 경우에는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국에서 사실 진정성과 그 사람의 의미, 뭐 지금 공복에 대한 헌신 이런 걸 좀 기대하기는 점점 더 한덕수 총리 사례 이후에 좀 어려워졌다고 전 보고요. 네. 결국 이해관계를 어떤 식으로 좀 묶느냐의 문제일 텐데 최상목 부총리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이것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명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야 될 거고요. 예. 임명을 해야 하고 했으면 합니다만 정말로 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가는지 예측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가 뭔가 약간 지금 내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결이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맞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좀 그런 건의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이제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가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임명을 해야 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여당의 압박이 사실은 수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전략이라고 이게 전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헌법재판관이 6명 중에서 지금 어쨌든 심리가 시작이 됐고 이 중에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종국 결정까지 내리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 말은 시간을 끌면 된다라는 뭔가 희망적인 시그널이 또 여당한테 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4월에 이제 그 대통령 목소리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난다라는 점. 만약에 6명을 그대로 질질 끌고 유지하는 상황에서 2명이 이제 임기가 끝난다. 그렇게 되면 정말 헌법재판소 자체가 더 이상 탄핵 심리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그 전에 끝내고 싶어 하겠지만 반대로 여권에서 그 이상만 시간만 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그림이냐라고.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귀하는 것도 아니죠. 아니 그렇게 2년을 지내라고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하면-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많은 압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탄핵당할 거예요라는 식의 행동을 하고 나서는 탄핵당하고 나서는 오히려 강경하게 행동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순순히 물러서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 엘리트 특히나 관료 엘리트의 민낯을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저는 보고 맞아요.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공동체 헌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이 방식으로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안정을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 제가 않습니까? 뭐 본방에서 한번 썼으니까 다시 여기는데 그게 관료적 기회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 철저한 민낯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과도한 그들에 대한 환상들이 벽해지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 이제 부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좀 뭐라고 할까 걱정과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부디 그러지 않는 이해관계들을 계속 엮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가지고 시나리오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탄핵 소추 이제 표결 때도 시나리오만 놓고 보게 되면은 국민의힘 108명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계속 반대하면 사실은 계속 탄핵 소추안을 안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시민들이 물리적으로 지금 그 민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표명해 줌으로써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발생을 함으로써 탄핵 소추가 넘어가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권에서 그냥 머리로만 굴리기에는 머릿속에서는 우리 4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만 지나면 윤상현 의원 말한 것처럼 국민들도 좀 있을지 모르고 선거는 많이 남았고 뭐 그때 되면 뭔가 다른 반전 계기를 만들어 갖고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를 꼬꾸라지고 나면 우리가 해볼만 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만약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가지고 탄핵 심리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은 그럼 그 앞에 국회 앞에 모여들었던 그 응원봉 그 군단과 시민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아까 조금 전에 곽 기자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헌법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6명 의견은 안 된다라고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예. 팩트예요? 라고 하고 있고 그게 아마 높은 확률로 그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예. 그 본인의 어떤 뭐 일관성의 차원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본인 안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어떤 면에서는 존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명의 이야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휘둘려야 되는 이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보긴 하는데 예. 조금 이 지금의 헌정 파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 저는 보통 사람들은 다 인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겨우 우리가 파괴되는 걸 막아놓은 거지 복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헌정의 복원의 시간으로 가려면 탄핵 심판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씀 헌법재판관께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어떤 이 평가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네. 한번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뭐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됐다 소식 없었죠? 네, 아직 그러니까요. 없었습니다. 이게 어우. 속도가 나지 않아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하는 주장이 뭐냐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검사 출신의 이제 고위직 인사를 만난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계엄이 문제가 있고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윤석열 변호사라면 이 수사권 부분에 약한 것들을 치고 가가지고는 진짜 이것들을 형해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 기술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주 약한 고리를 윤 대통령 쪽에서 또 이렇게 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법꾸라지들이에요. 한 대 모아놓고 빨리 추어탕 끓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것 자체가 초유 사태잖아요. 체포영장이 왜 청구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안 나오니까 소환 요구를 해도 출석하지 않으니까 영장이 청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거부할 거면은 그러면 최소한 그 전에 좀 합리적으로 뭔가 서류도 잘 송달되는 거 받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때제때 내고 뭔가 내가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게서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떳떳하겠다고. 그 책임을 다하는 당당하게. 모습을 보여줘야 아 그렇구나 하는 건데 하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와서 뭐 이게 뭐 절차가 뭐가 문제고 이게 권한이 있니 없니 하고 그런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도 있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이하 이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칭 보수였다. 보수를 참칭하는 세력들이었다라는 것이 면밀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보수라고 한다면 헌법과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인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을 요 잠깐 피해가지고 연명해 보겠다라는 그런 알량한 생각들이 해갖고 참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 관련해가지고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의 어떤 그 일도 양단으로 끊어내는 시작이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강제 수사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빨리 결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리고 체포 강제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거저거 떠나서 좀 자리에 걸맞는 처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건 기본 아닙니까? 그런 걸 기대하기엔 지금 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내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한국일보였나요? 이런 논설위원 칼럼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하야하는 것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뭐 이렇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지금 뭐 하야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자존심은 나는 빵에 가기 싫어 이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 어렵게 얘기할 게 뭐 있어? 그거잖아요. 지금 모두는 그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모르겠어요? 안 갈 수도 있어라고는 그 일말의 기대감 이런 거 지금 깔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야하더라도 오히려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어가 더 어렵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모두가 근데 하야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할 거면 벌써 했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다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못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탄핵이 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게 그 저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갱신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호처가 이러한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평화롭게 영장이 집행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이 불안과 혼란의 가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깝깝한데 해 넘기기 전에 좀 털고 갈 건 털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정말 간절한데 별로 소망이 실현될 것 같지는 않네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제까지 그런 것들이 사실 그랬으면 계엄조차 있지 않았겠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앞서 본방에서 우리 촌철님들께 평화와 평안이 깃들길 바란다라는 이런 그 인사를 드렸는데 두 분께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무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포당하지 않고 어디 끌려가지 않고 잘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인사하는 2024년이라고 하는 게 네. 너무 좀 안타깝네요. 오늘 마지막 뉴스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들어가면 뭔가 좀 마무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만회할 수 지금 있는. 이제 수색영장까지 같이 청구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연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